안녕하십니까. 대변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말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시작된 이 유튜브입니다. 법을 좀 더 쉽게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모신 분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정소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한 6년 정도 다루고 한 1,700건 정도 하다가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또 관심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14년 차 변호사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보리고요. 배우 일을 하면서 MC도 보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하는데요. 법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법을 많이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 듣고 싶지 않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제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분도 굉장히 많고 네. 거기에 또 가담을 하거나 해서 처벌받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을 해서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또는 뭐 자기의 자금을 조금 더 상환 또는 대환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사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우선 있을까요? 이제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 이제 검찰청이고 본인 계좌가 뭐 대포통장 계좌로 신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해라. 이렇게 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미싱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요. 예를 들면 당신한테 이제 뭐 국제 우편이 왔다. 그래서 택배를 확인하라 해서 이제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저한테도 왔었어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아는 지인의 돌 초대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기 초대장이니까 링크하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고 딱 링크하는 순간 자기 휴대폰에 이 정보가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아가는 그 앱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인들의 연락처,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옛날에 이렇게 번호로 있는 네. 거 사진 찍어 놓으시는 분 간혹 있으세요. 이제 그 카드. 예, 카드 네. 들고 다니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미싱. 그리고 이제 파밍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내에 예를 들면 땡땡은행 정식 사이트는 아닌데 사이트처럼 가장해서 만들어 놓고 예,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은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이제 아까 전화로 뭐 검찰청이나 이렇게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나 핸드폰 망가졌어. 그런데 나 여기 지금 어디 있어서 나가려면 돈 얼마 붙여줘야 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딸의 음성 같은 것도 막 AI로 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죠. 사실 그 당황스럽고 그 궁박 상태를 네. 이용하면 아무리 자기 아이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헷갈릴 겁니다. 뭐 8살, 9살인 아이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톤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면서 아빠 살려줘 라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엄마 아빠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멘붕 상태에서 이게 뭐 생각할 틈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건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보다.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에 대한 정보 자체가 털렸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쪽에서는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 관계가 누군지, 뭐 엄마 아빠가 누군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또 못 걸게 통신 또 방해하고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네.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는 계속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스미싱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는 이 핸드폰을 원격 통제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핸드폰의 발신이라든가 수신이 그 프로그램에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이거 내가 절대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택배나 문자를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이 이 스미싱을 통해서 제 정보가 털렸어요. 그러면 네. 제가 알고 있는 정소연 변호사님의 연락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제가 정 변호사님에 대해서 뭐 메모를 해놨다. 그럼 그 메모까지 다 그 사람한테 정보가 가는 거죠. 변호사님한테 저인 것처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번호랑 그게 다 뜨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악성 코드가 돼 있는 문자를 보내면
변호사님은 김정희 변호사 보내니까 클릭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는 순간 제 폰도 정 변호사님 폰도 다 이제 살리는 거. 오픈. 공범 아닌 공범이 돼버렸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 폰이 해킹됐으니 제 번호를 오는 문자는 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전 종종 받습니다. 뭐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많이 당했어요.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들도 이 상황의 궁박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종합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당황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없게끔.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분은 전화기를 못 놓게끔 했어요. 전화를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끔. 그러니까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혼자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라. 그리고 이어폰을 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이미 저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고립된 상황을 이용해서 계속 궁박 상태를 이용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이체하게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큰 사기꾼을 안 만나는 것도 정말 일생의 행운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기꾼을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아까 피해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본인이 연루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금융감독원에 이제 자세한 매뉴얼이 나타나 있어요. 그건데 말도 어려워요. 근데 말도 어려운데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해야 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신 다음에 이거를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출해서 전달하시는 경우는 대면 편취 사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체하는 거. 그래서 이체하는 거는 내가 여기 이체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은행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돼요. 뭐 형사 재판하고 뭐 민사 재판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거는 돈의 피해를 먼저 막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전화하시고 금융감독원에 지급 계좌 정지 요청하시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스미싱 같은 걸 당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러면 우선은 핸드폰 초기화 시키신 다음에 그 부분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제가 그 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말은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많이 속았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요? 국가안전계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국가안전계좌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당신이 범죄가 이용이 됐으니 그 계좌에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에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었어요. 국가안전계좌에. 정말 많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국가안전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쓰는 국가안전 계좌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그분들의 계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 이렇게 개설하거나 뭐 이런 계좌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법무부에 들어가서 뭐 정책 만드는 일을 해봤는데 우와.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문제다 이래서 뭔가 홍보를 하고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그때는 딱 또 기억하셔가지고 조금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조금 사그라들으면 계속 이 범죄 집단은 진화를 해요, 계속. 요즘에 진짜 핫한 범죄 수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이스피싱의 계좌가 이제 이용됐다 하면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면은 지급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보리님 통장으로 네. 돈을 그냥 보내요. 소액을 보낸 다음에 어. 이거를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를 해요. 누가? 그 범죄 집단이. 그러면 김보리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선후관계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계좌가 묶여버리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인출할 수도 그렇죠. 없고 힘들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수법도 있어요. 황당하죠? 그냥 사업자 너무 계좌, 너무. 사업자 계좌를 막아버리면 식당 입장에서는 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다 신용카드 쓰면 식당 같은데.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해요.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제 신고가 됐다. 그래서 지급정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연락 오면 그 부분에 응하시지 마시고 절대로 신고해서 본인은 이거랑 관련도 없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협박 문자가 왔었다. 그런 부분도 해서 계속 진화해요. 우리가 지금 보이스피싱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접하는 사건 중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몇 년 전부터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렇게 좀 처벌도 받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에는 통장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누군가 또 뭐 현금 인출기에서 또 인출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약간 종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처음부터 뭐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변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나도 모르게 연루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큰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연루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하철 전단지나 아니면 벼룩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문자로 고액 알바 이런 게 많이 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정년 퇴임하신 분이 그런 걸 통해서 취직을 하셨어요. 본인이 취직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물론 근데 대부분 지금 체포가 되거나 구속되는 네. 분들은 윗분들이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그 뭐 전화- 수거책이나 뭐 통장 모집책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여기에 관여가 됐다라는 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도 관여가 됐고 사실은 그 이후로 범죄단체 조직대나 공범으로 묶여서 처벌이 되는 거죠.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가방에 핸드폰을 20개 정도 들고 다니는 알바를 하셨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 네. 아무 이유 없이요. 뭐 이유는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그 주동자들이 이유가 있고 네. 이분은 그걸 업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1호선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다시 갈아타서 뭐 4호선 타고 다시 종점에서 종점까지 그 행동을 이제 반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갑자기 이제 경사가 와서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보다 보니까 당신의 행동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에 있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국제발신 번호가 뜨잖아요. 그런 전화가 오면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010 번호가 뜨게끔 중간으로 중간 뭐라 이게 그러지?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네.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다시 피해자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 중개기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모르면서 가담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사실 이거는 알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범죄가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되고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형량이에요? 뭐. 제가 했던 사건은 9일 정도 일을 했고 실제로 뭐 범죄 수위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이 나왔어요. 얼마? 2년이 나왔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고액 알바 또는 손쉽게 뭐 일당을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의심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력이 있고 뭔가 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택배 일을 하고 뭔가 옮겨주는 역할로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하고 본인의 한 행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사건을 가보면 법원이 유죄로 대부분 인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에 무죄가 나오는 건 거의 1%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엄하게 처벌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인출책은 막 5년, 7년씩 선고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이쪽에서 돈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전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데 어떤 행위든지 간에 보이스피싱과 연루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요소만 되면 공범으로 인정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고액 알바나 의심되는 상황이 조금만 있더라면 거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게 사실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을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금이 되어 있는 몇 년 동안도 문제지만 내가 또 재산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인출한 사람한테요? 그분도 왜?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까지 같이 받으면서 그분의 인생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큰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인생의 정말 복이다. 행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을 뭐 10년 이상 뭐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한 번 클릭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가 좀 용어는 어려운데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은 형사 재판을 하면서 민사처럼 이만큼 배상해 주세요 해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 절차 내에서 이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을 하면서 그 배상명령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처럼 막 시간을 길게 하거나 뭐 금액이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명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피고인이 잡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 이러면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런 게 들어가야 피고인도 조금 더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뭐 배째라식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들도 이 재판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 뭐 형사소송에서 뭐 하라는 거 있었는데,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배상명령 신청에서 좀 덧붙이면 네. 사실 배상명령 신청이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불법 행위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피해자가 원래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민사소송에 의하면. 근데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로서 내가 여러 가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있는 증거로서 인정하기 좀 쉬워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이 사기 범죄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뭐 다른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내가 배상명령 신청인으로서 절차에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 또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어떤 변론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절차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못해요? 원래 피해자는 사실은 절차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상명령 신청이 되면 절차에 관여자가 되고 참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발언 기회도 줄 수 있고 또 참석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되고 뭐 어떤 대우를 받나요? 우선은 요즘에는 보면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신 분들은 거의 다 구속되세요. 영장 발부 다 되고요. 또 이제 그 검찰에서도 검찰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랑 해서 정부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단이라는 그 수사단을 꾸려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출책 같은 경우는 최하 나와도 징역 1년 6개월 그 이상 나오시니까 본인이 우선은 연루되지 않게 되게 조심하시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주범들이 뭐 외국이나 이런 데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서민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정말 완성되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양도하는 거 안 되고, 고액알바라는 거는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고액알바로 했었던 거 지난 일이라도 인적사항이 남아있으면 다 나중에 수사돼서 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시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좀 신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시고 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어떤 그 기사를 읽었는데 형법에 보면 이제 죄명의 순서가 있어요. 중한 거부터 이렇게 살인죄, 뭐 250조 이렇게 있거든요. 재산죄는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판사님이 이제 법정에서 하셨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해서 극단적으로 목숨 끊으시고 막 이런 하니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이제 생명이다, 이런 부분 기억하셔서 뭐 상황이 어떻게 돼도 다 수습할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뭐 벼룩시장이다, 아니면 잡코리아다, 뭐 무슨 사이트다,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고액 알바를 믿기로 하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가담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이 완성이 됩니다. 저일 수도 있고 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누군가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담하게 되면 구속도 문제지만 배상명령 신청을 받든 어떤 손해배상을 받든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연루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함께 하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소연 변호사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하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례 등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익한 유튜브네요. 예. 저는 일단은 의심하는 눈을 좀 가지고 귀를 좀 닫을 땐 또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우유부단한 성격이 의원 중에 좀 있거든요. 요럴 때 그 알바할 때 제가 우유부단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좋다라는 거 하나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고액 알바 믿기니까 꼭
근절하시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얘기했고 혹시나 궁금하면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변 김정규 변호사가 만들고 있는 이 법과 일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